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그 면적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한 15억 정도 이하 정도의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지금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하신다 생각되면 지역과 면적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상향해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 목적에 부합이 안 된다라고 하면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 목적에 부합이 되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사를 가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 문제의 본질 그리고 핵심은 그 어떤 규제 일변도의 방향을 좀 풀어가지고 네. 또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가격을 통제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것보다는 공급량을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시장에 수요를 분산시키는 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미래 공급은 언제 시점에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축소가 된 시장이에요. 네. 우리가 신규 공급들은 누구나 다 바라고 새 아파트와 굉장히 좋은 커뮤니티를 누릴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필요성들이 있고 본인의 일정에 맞춰가지고 이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공급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15년 뒤에 공급하면 네. 뭐 다 대학 가고 군대 가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안 맞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신규 공급과 물량, 요즘에 그린벨트 얘기도 나오고 또 3기 신도시를 더 빠르게 속도를 높여서 인허가 전차도 단순화해가지고 가자, 용적률도 상향하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거기에 또 맞춰서 기반 시설이라든지 교통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계획들이 또 변화가 또 있어지려면 언제 공급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판단하기가. 그러면 저는 역시나 그 시장의 물량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낮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비아파트를 공급한다라고 해도 1, 2년 정도 걸리거든요. 아무리 네. 단기 공급이라고 해도. 근데 기존에 있는 재고 물량들을 내놓으면은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에요. 네. 그리고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물량들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지금 영끌이나 포모 현상들을 낮출 수 있는 원인이 되거든요. 지금은 물량들 자체가 뭐 한두 개 매매 물량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만약에 한 단지 5천 세대에서 뭐 한 500개 정도의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아니어도 그 물량들 선택할 수 있는 시점도 잡을 수 있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의 유형도 다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풀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팔고 나서 거래세를 낮추지 않다 보니까 팔고 나서 다시 재취득할 때 비용들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주택자라고 한다라면은 취득에 대한 구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취득하는데 불편하고 또 대출이 예전보다 축소가 됐잖아요. 대출도 축소가 됐죠. 그래서 매각하는데 어려워졌다. 그래서 뭐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유예를 하고 한시적 유예를 하자라는 의견들도 나오는데 저는 양도세로만 해결이 안 돼요. 그 거래세까지 패키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양도세도 풀고 취득세도 같이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수요자들도 보유세를 올리는 데 있어서도 좀 수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는 뭐 미래에 대한 공급들이 필요성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그 거래세들을 과감하게 낮춰줘야 된다. 근데 이게 뭐 지금 단기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세를 낮추는 게 아예 트렌드로 가버릴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공급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좀 간소화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공사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자금들이 좀 수혈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또는 펀드를 조성을 해서 민간에서도 들어와서 재개발 재건축 할 때 뭐 같이 사업들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굉장히 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101호 대책의 가장 핵심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 전면으로 네. 지정한 상황에서는 다 뭐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지금 정책이 되어버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30억짜리 만약에 아파트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걸 팔고 그 단지 그대로 살라고 하면은 네. 한 25억짜리 뭐 그러니까 더 작은 평수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취득세에다가 양도세 내고 나면 네. 같은 집을 못 사잖아요. 못 사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거 옮기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같은 네. 거래세 구조에서는. 네. 그러니까 더 매물이 안 나오는 건데. 네.
사실 좀 필요하면 잠깐 팔았다가 뭐 딴 거 하다가 다시 또 살 수 있게 이렇게 자유롭게 좀 풀어주면 매물도 그때그때 좀 나올 텐데 네. 지금은 한 번 팔면 또 못 사니까 네. 계속 들고 가는 그렇죠. 뭐 그런 좀 분위기도 있고. 증여도 늘어나고 네. 뭐 이번에 그 투기과열지구로 다 지정을 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뭐 거의 스탑 상태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청약 기다리고 있던 분들도 좀 있는데 네. 청약은 지금 더 어려워지는 거죠. 청약 당첨. 청약 당첨도 어려워지고요. 청약 네. 되고 나서도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죠. 중도금 대출도 40%로 막는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청약이라는 제도가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을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결국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들의 그 사다리를 차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현금만 있는 사람들이 청약에 뛰어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고가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네. 청약 제도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청약 제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우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청약을 노리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청약 기다려도 별로 좋은 건 아니겠네요. 뭐 차라리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 구조에서는. 제가 그 우리 부익남 선생님을 알게 된 네. 그러니까 실제로 뵌 거는 네. 최근 얼마 안 됐지만 알게 된 게 청약 통장을 버려라라는 네네. 그 썸네일을 보고 굉장히 참 획기적인 그 생각이고 욕 많이 먹었네. 예, 그걸 과감하게 이야기를 네. 할 수 있었던 그 용기가 대단했다라고 보거든요. 보는 네. 입장인데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납득이 될 겁니다. 그때 버리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걱정을 안 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화된 그 청약 시장이라고 본다라면 청약에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실거주가 가능한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입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뭐 소위 그 주거 상품에 좀 더 가까운 그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 상품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빌라라고 하면은 재개발 지역에 있는 곳들이 그래도 수익이라든지 자산 증식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청약에 도전을 안 해도 내가 입주를 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빌라라는 재개발에 해당되는 상품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소형 면적이나 투자 수익성 오피스텔 말고요. 아파트에 준하는 규모, 그 다음 면적, 커뮤니티를 갖춘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은데 이게 문제가 요즘에 오피스텔이 워낙 그 틈새로 되어 있고 그런 상품 자체가 초고가 오피스텔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산 여력이 있는 분들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 뭐 성수동이라든지 뭐 타워팰리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네. 또 괜찮잖아요. 그리고 뭐 수십억 정도 하는 빌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좀 잘 피해 나갔더라고요. 그런 상품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상품을 선택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지금과 같은 정책 흐름 안에서는 재개발이 좀 유망한 그런 빌라 쪽을 선택을 하는 게 청약을 노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전략 아닌가. 그리고 지금 규제를 실거주 요건을 강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를 하면서 투자 쪽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재개발도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재개발 시장이 좀 나아진다라고 보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토지가 어쨌든 뭐 재개발 빌라 쪽에는 걸리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글로 또 돈이 갈 것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동의하시는 거죠? 저는 동의를 하는 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 강도가 좀 더 강하고 그다음에 민간의 영역이 좀 크다 보니까 수익은 큰 거는 맞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제한들이 상당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서로 권리를 사고 팔고 하는 데 있어서도 재개발이 좀 더 단계 자체가 좀 더 완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투자로서도 운영하기에도 좀 더 괜찮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직도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뭐 좀 넘어야 될 장벽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데 비해서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좌나 우나 진보나 보수나 그 정부가 들어온다라고 해도 균형 발전적인 측면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빌라라는 상품 자체가 그 지역을 보면은 뭐 높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봤을 때는 재건축보다도 잘 들어가면 수익성도 높다. 다만
우리가 주의를 할 점은 재개발이라는 것들이 다 지분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본인에 대한 그 감정에 대한 평가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장의 다양한 그 중개업소나 뭐 전문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그 조언들이 일정 부분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하신다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 재개발 말고도 경매가 많이들 관심들 많이 갖더라고요. 네. 경매 같은 경우는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틈새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뭐 경매를 바탕으로 해서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상황들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매라는 그 제도도 잘 활용해 본다라면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렇게 규제가 강해지고 점점 이렇게 좀 억제하는 분위기로 가면은 그 틈새 시장 찾아낸 사람들이 또 이득 보는 네. 뭐 그런 게 또 다시 네. 반복되더라고요. 네. 재건축 쪽은 어쨌든 안 좋아진 건 맞는 거죠. 재건축 쪽.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안 좋아진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상당 부분 저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재건축을 매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투기로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재건축을 지금 매입하시는 분들은 실거주를 동반한 어떤 그 자산 네. 형성에 바탕이 되신 분들이 매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가격에다 추가적인 분담까지도 고려를 해 본다라면은 그리고 또 초과 이익이라든지 여러 비용들을 계산을 해 보면은 수익이 그렇게 높진 않다. 다만 그 구간에 개발되는 과정 안에서는 수익은 높진 않겠지만 완성된 이후 준공 이후의 가격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재건축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개발 과정 안에서의 수익을 기대하시는 것보다도 그 완공이 되고 나서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뭐 구성들 그리고 뭐 조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더 오르는 것들을 기대를 해보는 거죠.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과거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초기에 사신 분들은 수익이 컸겠죠. 근데 거의 사업이 거의 뭐 막바지에 진행됐을 때 좀 투자를 하신 분들은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완공된 이후 최근에 가격들을 보게 된다면 그 이후에 가격은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 수익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좀 장기간의 그 시계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고 실거주 요건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실거주를 동반한 그런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도 그래도 결국에는 재건축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재건축을 뭐 무한정 막겠냐.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 그냥 사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괜찮은 전략일까요? 그럴 거면 재개발 가는 게 맞나요? 무주택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산 여력이 조금 여유가 좀 부족하고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재개발이 좀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요. 네. 자산에 대한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투자보다는 실거주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익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비용에 효율을 좀 높이는 것이 이제 재개발이고 대신 재건축 대비했을 때는 완공 이후에 주변의 기반 시설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건축 단지보다는 좀 약하기 때문에 완공된 이후의 시세 상승률은 재건축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앞단에서 수익을 실현을 할 것이냐, 뒷단에서 실현을 할 것이냐라고 보면 자산 여력이 좀 부족하신 무주택자 같은 경우, 그다음 시드가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갈아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무주택이신데 집 살려고 했던 분들이 나 원래 뭐 A라는 동네 보는데 갑자기 이제 B 동네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금액으로만 보면. 그래서 이거 좀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보던 동네보다 조금 한 급 낮은 데 간다는 게. 근데 그럼에도 가야 된다, 아니다, 기다려라, 뭐 이걸로 또 지금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하신다 생각되면 지역과 면적,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상향해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라고 해도 그 목적에 부합이 안 된다라고 하면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 목적에 부합이 되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사를 가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들을 만나 보면은 지금 트렌드 자체가 주거 상향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들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을
뭐 5구제곱에서 84, 그다음에 뭐 100제곱미터가 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아니라 아예 그냥 84로 간다든지 네. 그다음에 지역을 외곽에서 중간 한강벨트로 이렇게 넘어오려고 하셨던 분들은 순서를 그냥 점프를 2단계씩 이렇게 뛰어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규제에 대한 정책 그다음에 앞으로도 똘똘한 채 실거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완화를 안 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가라고 하면 싫어한다는 거죠. 그냥 그렇죠. 한 방에 가고 싶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갈아타기 주기가 예전에 뭐 2년마다 네. 어떤 요건들을 갖추고 나서 갈아탔다라고 하면 지금은 한 5년 정도의 주기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아타기 주기가 상당히 좀 길어졌다. 네. 그 말은 뭐냐면 그 길어진 만큼의 주거 상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면적과 입지 선택을 중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요들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는 지역에 뭐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기다리셔야지 그 지역에서 내가 일단은 여기서 살고 나중에 조금 더 몸에 이사 가겠다는 전략이 좋은 전략으로 자리 잡기에는 시장 환경과 최근의 정책 트렌드로 봤을 때는 좀 어려워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4억이 줄어버리면 이제 4억을 모아야지만 저 호가에 맞춰서 집을 사는데 모으는 동안 또 올라가 버릴까봐. 네. 근데 나는 무주택자예요. 그러면은 이거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그 면적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무주택자나 실소유자 중심으로는 금융적인 부분이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의 줄어든 4억, 이 4억이라는 것 자체가 줄어들고 또 2억이라는 금액이 또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할 가능성이 있고 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지금 비판들이 많다 보니까 실수요자 중심 항상 보호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실수요자나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집을 살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장려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 주택 마련하는 게 좋은 방향은 아니다. 아마 연말 내에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을 위한 핀셋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은 좀 기다려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서 뭔가 그 민심이 좀 안 좋아지면은 뭔가 조금 완화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네, 생각하면 지금은 태풍을 맞는 수준이라면 네. 아마 좀 지나고 나면 약간은 좀 조금 낮춰주는. 낮춰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가 막 만기가 거의 도달한 분들이 있거든요. 뭐 12월에 만기, 뭐 내년 1월에 만기이신 분들이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뭐 집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그냥 전세 뭐 갱신권 써야 되는지 아니면 뭐 신규로 더 4년을 살아야 될지 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을 안 사고 좀 한 2에서 4년 정도 대기하는 전략. 요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닌가요, 지금은? 지금은 대기하는 전략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그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매수 대기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실수요자고 무주택자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책적인 상품이라든지 또는 정책적으로 좀 유연하게 개방을 한다라면 그때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판단되고요. 그 시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면적이 축소가 됐을 때,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상품을 살려고 해도 호가가 너무 높고 공급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면적을 축소하고 어떤 핀셋 조정이 일어났을 때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매매나 월세로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신규 주택만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한 10년 이내 정도의 아파트라고 하면은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완성도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아파트로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기준선을 보면은 15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잘 그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이 한 15억 정도 이하 정도의 그 아파트라고 한다면 정책이 좀 유연할 때,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면적 축소 그리고 재지정했을 때 그 시점에 받은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거주를 하실 때 아마 본인이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으면은 자금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점에는 전세를 활용해서 매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시점에는 전세를 활용해서 매입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전세 가율이라든지 월세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갭을 활용해 가지고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본인이 생각했던 그 금액보다도 조금 더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에 지금 이제 대책이 나온 지 뭐 이제 한 2주밖에 안 됐기 네. 때문에 아직은 시장에서 뭐 이렇게 설왕설래도 하고 뭐 지금 아직 정치권에서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고 있을 건데 결국에 좀 시간이 좀 지나봐서 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좀 방향도 설정이 되고 그러면 지금의 강도보다 좀 약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노려야지 지금 같이 막 과열돼 있는데 네. 막 잘 모르겠는데 허둥지둥 막 집을 사지 마라.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님을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